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교육 이론과 관련해서 고든의 부모 효율성 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선 로저스식 이론에 입각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고든은 그 임상 연구를 통해서 아동과의 문제를 경험하는 많은 성인들을 만나봤는데 그 성인들이 부모들이 효과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알지 못하고 또 자녀들의 정서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아동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신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녀 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로 관계 개선의 방법을 부모들에게 교육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든의 그 견해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애정이라던가 또는 존경의 바탕을 두고 따뜻하고 이렇게 친밀한 절친한 관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관계를 그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인간관계의 형성이 우선 중요하고 이런 것이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의사소통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몇 가지 그 원칙들을 가지고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면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한 두 가지 원칙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자녀들도 사실은 부모들과 똑같이 그들의 어떤 내면의 욕구가 있고 이러한 그 자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항상 움직이면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과 또 하나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을 따름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이제 고든의 이론을 생각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요. 부모들은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막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제가 문제가 있어, 행동에 문제가 있어, 고쳐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고든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그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또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울 필요가 있고 또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안목이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든의 부모교육 이론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원리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부모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은요, 어떤 몇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부모들에게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기술을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 자신이 그런 가운데에서 부모가 어떤 것들을 우선 생각해야 되냐면 부모는 신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인간이다, 부족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가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은 그 행동에 어떤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그러한 의미를 파악을 하고 또 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고 또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 자, 이것이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그 수용 정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수용이라는 거는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 그 행동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건지 수용 정도를 우선 파악하는 것, 그게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의 행동을 보는 견해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또는 자녀의 특성에 따라서 또 부모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에도 예를 들면 똑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자녀가 2살이나 3살이라면 에이 어리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떼를 쓴다면. 근데 만약에요 중고등학교 자녀가 똑같이 떼를 쓴다 그러면은 그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거는 그쵸, 자녀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없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수용하게 되고 어떤 때는 비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부모의 마음 상태는 형편이나 또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고드는요, 이런 수용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부모의 기분이라던가 또는 행동, 욕구에 따라서 자녀의 행동을 수용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자녀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자녀의 성격이라던가 아니면 연령에 따라서 자녀의 행동을 수용하는 정도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또는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녀의 행동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던가 또는 장소와 같은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서 그 수용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좀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집에서 좀 쉬고 있는데 아이가 막 장난하고 떠들고 시끄럽게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엄마는 그 아이의 행동을 그쵸? 엄마의 상황에 따라서 너 좀 조용히 해줄래?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 하고 그 아이의 행동을 받아들여 주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엄마가 어떤 뭐 다른 기분이 좋거나 뭐 그렇다면 아이가 아무리 좀 떠들어도 떠들 수 있지라고 편안하게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이들의 자녀의 행동 또는 어떤 무엇을 했었을 때에 그것을 수용하는 정도는 이렇게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수용되거나 또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 자녀 간에 있어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용 여부라던가 수용 정도에 대해서 명확하고 또는 일관성 있는 그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기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용 정도를 파악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문제의 소유자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문제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제 행동에는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문제의 소유, 여기서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봐요. 제가 무슨 행동을 잘못했거나 그렇죠? 나쁜 일을 했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거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든이 말하는 이 이론에서 말하는 문제의 소유자라는 거는 그 행동을 했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부모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를 소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소유자 원리는 PET 그 중심 개념이고요. 자녀와 부모 중 누가 문제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부모의 대처 방법이 달라지는 걸 말해요. 그러면 문제의 소유자 파악하기와 관련지어서 우선 부모는 문제가 없는데 자녀가 문제를 갖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 이제 자녀가 문제를 소유했다라고 하면은 부모는 그걸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이가 그 문제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또는 친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속상해하고 불편함을 느낀다던가 또는 그것이 심각한 상황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자녀가 문제를 소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모가 수용할 수 있고 자녀도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 그거는 평안한 상태예요. 예, 어떤 상황 속에서 부모도 그 어떤 행동이든지 자녀나 또 부모나 그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 것.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부모가 문제를 갖는 경우로 자녀들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가 좌절감을 느낀다거나 갈등을 겪을 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요.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는 부모는 그 상황에서 또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아이의 행동이 아이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문제를 소유했다 그런 거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그걸 부모가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의 행동이 부모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중간에는요,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별로 개의치 않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효율성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자녀가 문제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이렇게 문제를 소유하고 있을 때 사실은 자녀가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찾는데 어떤 책임을 느끼도록 부모는 촉진자의 역할이라던가 또는 촉매자의 역할이나 해결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부모들이 사실 그걸 잘 못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갈등이 초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든의 그 부모 효율성 이론에서는 고든이 제시하기를 그런 부모들에게 이런 자녀들을 돕는 기술을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부모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는 자녀를 어떻게 다룰지 대면 기술을 배워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들을 두 가지 포커스를 가지고서 아까 그림 자료 봤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먼저 부모가 수용 가능한 상황일 때는 자녀가 문제를 소유했거나 또는 누구도 문제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는 원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녀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죠? 또 부모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직접적으로 방해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만 속상해하고 문제를 소유하는 경우이기도 해요. 또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그거는 부모가 도움을 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가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도 문제를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는 자녀나 부모가 모두 욕구 충족된 상태예요. 자녀가 부모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도 않고요. 부모도 역시 자녀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부모가 수용 불가능한 상태, 그건 뭐죠?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가 그걸 불편하게 느끼는 거죠. 이때는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가 욕구 충족이 안 돼서 그것이 방해받게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나전달법이라든가 이런 의사소통 대화 방법을 통해서 자녀의 행동이 왜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를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부모들이 이런 그 의사소통 대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든은 부모들에게 이러한 대화 방법, 의사소통 훈련을, 의사소통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고든은요, 부모 자녀 관계를 돕는 대화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뭐였죠? 수용성 수준을 파악하고 또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의사소통 해야 되는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우선 첫 번째가 고든은 원만한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뭐 반영적 경청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계속 말을 하거나 또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조용히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침묵으로 또는 그냥 입만 꼭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어 라는 반응도 필요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인식 반응이에요. 인식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부모가 그 자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듣고 있다는 표시를 언어적으로나 또는 비언어적으로 이런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개를 끄덕인다던가 미소를 짓는다던가 뭐 언어적인 반응을 그랬어? 아유 그래 속상했겠구나 뭐 이런 반응. 자, 이런 인식 반응을 보이게 되면요,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듣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이들이, 자녀들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돼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들이 느끼는 느낌이라던가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계속 하게끔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얘기 재밌는데 속상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넌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반응들을 그러니까 들어주면서 계속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적극적인 경청이에요. 조용히 듣는 수동적인 경청하고는 달리 자녀들에게 들은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피드백하는 이런 진지한 대화를 말합니다. 부모는요, 유아들의 그 상징적인 또는 간접적인 표현으로부터 정말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해석을 하고 또 그 해석을 또 전달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특히 이제 유아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도움을 주는 방법이 바로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적극적인 경청과 더불어서 이제 아이메시지, 나전달법을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메시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가 불편함을 느끼고 또는 그것이 불편한 거나 또는 기쁨도 괜찮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이든지 부모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느낌을 설명하는 것으로 아이들을 행동을 탓하거나 뭔가 했을 때 아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이 중심이 돼서 부모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방해하는 자녀의 행동 그 자체보다는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나전달법을 잠깐 살펴보자면은,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장난감이 막 어지럽게 널어놓고 있고 아이가 정리를 하지 않아요. 자, 보통 그런 상황에서 아마 여러분들 경험 있었을 거예요. 그때 부모님들이나 또는 많은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좀 치워.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너는 맨날 이렇게 지저분하게 놀아.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너는 왜? 그쵸? 이게 바로 너전달법이에요. 자, 그럼 나전달법은 누구의 입장이라 그랬어요? 엄마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로 인해서 불편해 라는 거를 전하는 게 바로 나전달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난감 치우면 좋겠구나. 장난감이 흩어져 있어서 청소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여기서 아이의 감정이나 아이의 인격이나 뭐 이런 거 건드렸나요? 안 건드렸죠? 자, 이렇게 대화 방법이 너전달법이냐 나전달법이냐에 따라서 상호작용, 이것이 뭐 어쩌다 한 번, 두 번이면 그럴 수 있다고 손쳐요. 근데 이러한 의사소통이 패턴화되고 생활화된다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맨날 너서는 나는 못하는 아이, 엄마는 맨날 그러면서 조금 머리가 커가면서 엄마는 잔소리하는 사람, 그러면서 관계가 좀 더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보세요. 자, 손님이 왔는데 애들이 좀 쑥스러워하고 그럼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너전달법 볼까요? 인사 좀 해라. 손님이 왔는데도 인사도 못하니? 그러면서 엄마들은 그래요. 우리 애가 조금 내성적이라서요. 이렇게 인사도 못하네요. 그러면서 어떤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이의 머리를 푹 숙여갖고 인사도 시키게 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자, 이럴 때 아이는 나는 인사도 잘 못하는 사람, 또 손님으로 하여금
아이의 인사무탐이라는 어떤 낙인을 찍게 되는 그런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자, 나전달법은 인사를 바르게 하면 엄마는 내가 대견할 텐데. 이 말만 해도, 그쵸? 어떤 다른 방법, 다른 말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쵸? 나전달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숭패법과 무숭푸법, 그 다음에 비권위적인 방법이라고도 해요. 자, 이건 뭐냐면은 부모와 자녀 양쪽의 문제나 갈등 모두가 해결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부모의 요구나 감정이 자녀의 요구, 감정과 더불어서 서로가 윈윈하는 상호작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숭패법 같은 경우는요, 나전달법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 자신의 행동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의견이나 또는 의사결정을 존중해주고, 사실은 자녀 입장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것, 부모의 제안을 존중하면서 서로 토론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효율적인 무승부법은요, 한 6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6가지 단계를 다 순서마다 밟아 나가야 돼. 언제나. 그거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건너뛸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야기했을 때 서로 정말 초반부터 그 의견이 합치가 되면 이 중간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첫 번째가 갈등을 확인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뭔지를 한번 확인하고 분명하게 서로 이야기를 해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한 한 해결책을 산출해 보는 거예요. 해결책.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 2, 3 나올 수도 있겠고,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는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런 해결책을 제시한다거나 이럴 때 부모의 의견이 너무 강하게 제시가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한두 번이면 말씀드리지만 괜찮은데요. 또 그런 그러한 상호작용으로 계속 패턴화되면 아이들은 내가 얘기해도 엄마가 하는 것만 수용이 되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안 들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협의를 안 하죠. 대화를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단계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많이 만들어 보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가능한 해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가능한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네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너는 다른 생각 없니?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최우선시 되는 것을 하나 찾아서 갈등을 해결하는 최종의 방법을 선택하고요. 다섯 번째 단계에는 결정된 해결책을 실제로 해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시행착오를 거치면 다시 되돌아가서 실제로 우리가 해봤더니 이러한 일이 있었네, 이런 문제가 있었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차선의 해결책을 다시 한번 선정해서 해본다던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는 평가. 구체적으로 결정한 방법을 수행하고 그 방법을 선택한 일이 옳은 일인지 평가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누구의 의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는 무조건적으로 자녀가 이야기한 거를 수용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합의된 해결책들을 찾아서 선택해서 실행해보고 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근데 이것이 뭐예요? 상호작용, 의사소통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단계적인 순서를 따를 때에 부모 측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적절한 보기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갈등 상황 장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6단계를 다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러한 무승부법의 장점은요,
갈등을 해결하려는 책임을 자녀에게 둬요. 부모 입장에서 두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따라와야 되죠. 부모의 강압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무승부법은 자녀에게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 그 스스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자녀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서 자녀의 인지 발달을 촉진한다던가, 또 대화를 증진해서 부모 자녀 모두에게 감정상의 해를 끼치지 않고요. 건의를 나타내려는 부모의 요구,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출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자녀의 자율적인 행동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오든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은요, 이것이 체계화돼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PET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 PET 프로그램은 부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 교육과 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교육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강사들은 보통 이제 그 본부 소속의 강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가지고 부모 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부모들이 그냥 모여서 강사가 나와서 일반적으로 부모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자, 교육은 구체적으로 이론이라던가 실기 연습하는 거 두 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후에 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또 밟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반 교육, 그러니까 부모들이 일반 교육을 통해서 그 부모 교육을 받죠. 그러면 이제 그게 초급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좀 관심이 있거나 또는 이제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또 다른 부모들과 나누고 싶다면 일반 교육을 이제 중급 과정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중급 교육을 받고 또 이제 고급 교육을 받고 그러면 이제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자, 보편적으로 일반 교육은요, 한 학급에 한 반에 이제 한 클래스에 10명 정도, 너무나 많으면,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은 이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례를 이야기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든의 PET가 주된 이제 그 PET 교재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교수 방법이 적용이 돼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 강사의 지시에 따라서 역할놀이를 한다던가, 또 실제 생활 속에서 직면했었던 어떤 문제 중심의 상호작용을 한다던가 역할놀이를 통해서 하게 되겠죠. 자, 교육은 가정에서 그 부모들이 당면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을 접목해 보기도 하고 양육 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고든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요, 보통 뭐 9주, 또는 이제 때에 따라서는 8주 뭐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각 주차별로 진행되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첫째 주에는 뭐 강사를 소개한다던가, 또 서로 참가했던 그 부모들이 서로 자기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PET가 무엇인지 정의라든가 목표를 설명을 하고, 또 이 부모교육 그 훈련을 통해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아까 네모꼴 수용도식이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거,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용할 수 있느냐, 수용하지 못하느냐, 왜 그러느냐,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달라질 건지, 자녀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는데, 우선 반영적 경청과 관련돼서 상호작용, 의사소통을 잘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의사소통의 걸림돌이 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배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셋째 주에도 반영적 경청이나 또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것,
서로 이야기 나누고요. 이 시간에 뭐 적극적인 경청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뭔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실제로 적극적 경청할 때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또 자녀들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넷째 주에는 이제 그 나전달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나전달법의 의미라던가 나전달법을 하기 위한 뭐 3가지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역할놀이로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요. 5째 주에는 이제 계속해서 나전달법을 인식하고 그러면서 부모가 겪고 있는 이제 그 문제를 소유했다라고 했을 때 자녀의 어떤 행동들이 부모로 하여금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지, 그런 상황들이 자녀의 문제인지 아니면 부모 자신의 문제인지 상황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서로 이야기 나눠보고, 그런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비난 없이 기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 연습해 보기도 하고요. 또 부모의 느낌들을 또 얘기 나누기도 합니다. 나전달법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무승부법, 제3의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들을 좀 찾아보고, 7주에는 그 단계마다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상황을 이제 갖추어서 배우기도 하고 역할놀이로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8주 동안에 8주 정도 이제 뭐 나머지 1시간 한 주는 또 모여서 다른 그 뭐 평가회를 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자녀들하고 이런 갈등 관계가 이어지는지, 대립되는 이유가 뭔지, 뭐 세대 간의 차이인지,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가치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왜 요즘 아이들은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정말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의 가치관을 부모의 것만 요구하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것도, 자녀들의 가치관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 고든의 부모 효율성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낼 거예요. 마지막에 다루었던 그 무승부법, 제3의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갈등 해결 방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또는 이제 부모라면 또는 친구 관계도 좋아요. 서로가 불편해서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말로 하긴도 그렇죠. 그렇다고 뭐 너하고 나하고 좀 잠깐 좀 있어야 돼. 엄마 아빠 저랑 좀 얘기 좀 해요. 이러면 굉장히 민망하고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5분도 괜찮아요. 10분도 괜찮고,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해서 제3의 방법, 무승부법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기술을 하고 그 무승부법 6단계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시간에 역시 강의 시간에 역시 한 페이지 정도 A4 용지에다가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